우리는 살아가면서 짜증이 날 일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날 때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며 비난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싫은 법인데 하물며 비난과 충고라면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공격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도 함부로 지적과 충고하지 마라. 지적과 충고는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이는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이루어진 좋은 의도의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마치 무법자가 일방통행하는 것처럼 배려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적이 이어지고 그 결과로 불쾌감과 화가 돌아오며 원만했던 시간이 다툼으로 얼룩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격려하는 것이다. 가르치려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정한 이해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족 간, 친구 간의 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뱉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라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건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드는 것은 때때로 자칫 대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때로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단지 들어주는 것만을 원한다. 이는 공감의 표현이다. 공감 없이 잘 듣지 않고 서둘러 대답하는 것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상대가 말을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라. 많은 이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한다. 잘 듣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무분별한 대답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경청하다 보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례적인 대답이나 부적절한 말은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현재 순간을 인식하며 조용히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서로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된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교환하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미학이다. 네 번째, 가족 간의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요새 잘 나간다고 말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말하면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연락도 주고받지 않던 친척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족들과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무언가를 권유하고는 한다. 평소에는 안부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인간관계를 딱히 맺지도 않았는데 가족들로 인해 돈이 조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로 부탁을 하러 찾아온다. 그 부탁에는 영업을 권유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도 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부탁인데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가족과 아는 사이라면 내가 안지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좀 들어줘라며 부탁을 들어줄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상대방과의 신뢰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이 아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즉 돈에 관련된 자랑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서운해하고 내 돈인데도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난다. 내가 잘 될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무 의도 없이 자신의 수익을 말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위에서 자기에게도 좀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족들은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겨난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골치 아파진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신경 쓴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내 상황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된다. 잘난 사람 잘 나갈 때 덕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는 형, 아우하며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만약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전에 덕을 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내 팔자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선을 그어버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잘난 친구 덕 좀 보자며 찾아온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욕심만 쌓이면서 마음 한편엔 상대가 은근히 망하길 바라기도 한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 일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이만큼 벌었다며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그 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얘기 가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어도 돈이 많은 것을 알린 순간 없던 불화도 생겨나기 쉽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엄청나게 돈을 벌어도 자식이 고생한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크게 바라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5번째, 침묵도 좋은 대화다. 남과의 어색한 시간이 싫어서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아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침묵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음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왜냐하면 침묵 역시 하나의 대화 형태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영혼 없는 대화보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침묵 속의 대화는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준다. 그렇기에 침묵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굳이 말로서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있는 순간 자체를 즐기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6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세 가지를 뽑으라 하면 대부분은 돈, 정치, 종교를 손에 꼽는다. 이 중에서도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주제는 바로 정치 얘기이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다.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종종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기에 각자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강한 신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얘기가 시작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당하면 마치 부모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든다. 그렇기에 정치 얘기는 반드시 피하고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갈등을 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게 어떤 주제든지 결국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이다. 따라서 정치 얘기를 포함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할 수 없겠거든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마라. 7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을 절대 뱉지 마라. 직접적으로 지적당하는 일보다도 사람의 기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복수하고자 이를 갈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일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비교하는 말을 뱉는 것은 몰상식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리 성격이 좋든 관계없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비참해지며 때로는 복수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나에게 반드시 화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비교당하는 일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인생은 각자의 고유한 여정이며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 사회가 아름다운 점이고 인간 사회가 잘 유지되게 만드는 축복이다. 모두가 한 가지 일만 똑같이 잘한다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는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달라야 정상이다. 따라서 남과의 비교는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할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누가 나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각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함께 알아본 7가지 인간관계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 내 일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내게 남은 건 가난과 병든 몸뚱아리 하나뿐이요. 못해도 앞으로 30년은 좋게 더 살 텐데 지금 돌아보니 일만 하느라 이걸 안 해서 너무 후회돼요. 내가 당신들이라면, 내가 지금 40대, 50대로 돌아간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것들을 당장 할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가 삶의 압박을 받을 때, 살면서 내가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의 삶도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젊은 시절 인생은 흔들렸지만 우리의 나이 든 인생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내가 송두리째 엉성해질까봐, 그래서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초연한 모습을 스스로에게 강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은 이런 후회를 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때 그랬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이것은 어느 날 졸지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으로 보내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3살의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오랜 시집살이로 만난 밥상을 차리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할아버지와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사 부지런하고 사람 좋은 할아버지 덕분에 꾸준히 단골이 늘었고 가게는 번창하였습니다. 덕분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50대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늦게 낳은 외동아들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노부모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옷은 남한테 얻어입을지언정 아들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고급 브랜드 옷을 사서 입혔었죠. 게다가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은 다 사주고 아들이 먹다 남긴 거 먹으면서 할머니 부부는 50원짜리 빵도 안 사 먹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의대에 떡하니 합격했고 그런 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부부는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아들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항상 이런 거예요?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어렵디 어렵게 번 것이 돈이라는 것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저 말하면 나오는 당연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대학을 간 것도 성에 안 찼나 봅니다. 대학을 2년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유학 가고 싶어요. 노부부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간다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즉각 자신들의 생명 같은 집을 팔아서 약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공부를 마친 아들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서울에 있는 일본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니 독립하려고요. 작은 아파트 하나만 사줘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서 1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만 요구하던 아들은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명절에만 볼 수 있었고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 준다고 하면 저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쓸데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고 환갑잔치도 못한 채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아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지금 살고 계신 집 상속 좀 해주세요. 미리 상속해 주시면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떠나 가뜩이나 약해진 마음도 있고 내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으로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거기에 가게 담보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할머니 집의 월세는 내어준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월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몸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연세가 75세가 넘어가자 오랜 가게 일로 인해 허리 수술을 하게 되셨고 유방암까지 걸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장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하고 가게를 뺀 돈으로 더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가족 같던 이웃들과 이별하고 아들 집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옥과 다름없는 1층 구석진 방이 다였습니다. 건강이 나빴던 할머니는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어야 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릇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못 살겠어. 나 어머니랑 언제까지 계속 살아? 자기가 앞으로 3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모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 시선이 있어서 안 돼. 엄마 덕에 내가 집 사고 한 거 다 아는데 그냥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만 더 참아. 할머니는 며느리 말도 괴로웠지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의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먼저 떠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쩐 일인지 아들은 할머니의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인가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순잔치 바로 다음 날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팔순잔치는 마지막 이별잔치였던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는 것처럼 다들 보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위하는 척 거짓 연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 상속도 다 끝나 할머니에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많아지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 할머니는 왜 그런 선택들을 해오셨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독거 노인수와 노인들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노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의학 기술도 발전하여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노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지금 아는 것을 더 젊어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다음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수년도 아닌 수십 년을 대비하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대비하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쓸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책하지 말기.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이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 물러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부디 스스로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비난하며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우리 나이가 처음입니다. 살면서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70년대 이전으로만 가도 다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느라 바빴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먼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면 필시 엉뚱한 몽상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오고 그렇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그 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세상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쉬는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몇 번쯤 생각하면서도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러하니 잊지 말고 또 잊지 말고 다짐해 보세요. 다시 숨쉬고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내 주변에 있어주는 이들 또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신 채 나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추스리신 채 다음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글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다시 40대, 50대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다는 일 6가지입니다. 중년이신 분들에게는 앞서가신 인생 선배들에게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연세가 70 이상 드신 분들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걸. 우리가 50대의 직장에서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젊고 일할 능력이 있고 그동안 쌓인 경력도 있어서 남들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마냥 퇴직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통장 잔고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에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게 꺼림칙하고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일자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금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준비를 나섭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재취업과 창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취업 전문가들은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이 시간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미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은퇴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드렸듯이 미리 퇴직을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퇴직 대비를 하느라 주말과 휴식 시간을 보내버리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버겁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설문조사 중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할 걸 그랬다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35%로 가장 많았고 퇴직 이후에 쓸 자격증과 학위를 미리 땄어야 했었다 라고 답한 은퇴자는 18%였으며 회사 일이 바빠도 좀 더 일찍 준비를 할 걸 그랬다 라는 은퇴자도 14%나 나왔습니다. 둘째,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걸. 은퇴자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일자리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많았습니다. 은퇴자의 31%가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미리 만들지 못함을 후회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이후 재취업은 대부분이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직장과 관련이 없는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소개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인맥 관리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월급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 거래처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라진 인간관계를 복원할 곳은 어디일까요? 퇴직을 하면 인간관계의 중심이 회사에서 집 주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회사형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과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내왔다면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집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면 지역사회 대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인에게 소홀했던 은퇴자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TV를 보며 침묵하거나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제부터라도 가족과 주변 지인 이웃들과 잘 지내려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사람은 갑자기 바뀌기가 힘들어서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지내보려고 던진 인사가 화근이 되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워둘 걸.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종의 큰 병치레 없이 삶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직장 다닐 때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좀 키워둘 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 일에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난청성 이명 증상 같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당황하며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미리 하지 않고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늦은 관리를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잘하는 병원도 찾아가야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안 하던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갑자기 하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서 다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내서 지병이 완치가 되었다는 사례들을 적잖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둘 걸. 은퇴를 하면 시간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재밌게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취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이후 취미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가와 취미 활동에는 선택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것과 적게 드는 것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과 골프처럼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즐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을 때도 친구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친구와 평일 낮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내려서 그 주변을 산책을 하셔도 좋고 아무데나 앉아 시를 써보시거나 수필을 적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풍경을 그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다섯째, 개인연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걸. 직장에서 퇴직하면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것은 다달이 받던 월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연금이 월급을 대체하지는 못할 뿐더러
이 연금조차 못 받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돈이 아쉬워집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이 말하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미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면 더도 덜도 말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을 했더라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277만 원이 필요하다 합니다.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는 한 달에 3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고작 월 평균 6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추려내 보아도 월 평균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50세 이상 은퇴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셀러리맨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된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벌다가 은퇴하면 연금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서 좋지만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 일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직업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성이 맞지 않아 타직종으로 옮겨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생 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다른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일을 잘해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인정받으며 일에 몰입까지 하니 얼마나 일을 잘할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생을 보내신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정년퇴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어보지만 남이 아무리 답해준들 그것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서 운동하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엔 밥 먹고 운동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두고 몰두를 잘하시기 때문에 고독함을 잊기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하루 종일 운동만 하십니다. 하지만 일만 하시느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운동이 노동이 되어 다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는 서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만약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셨다면 평소에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1970년 이전의 추석은 명절 이상의 명절이었죠. 그 시절 타향살이는 참 고달팠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고 늦은 밤 쪽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객지에 서름을 쏟아내고 정은 들이마시며 그렇게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삶이 공공하여 고향조차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지 않는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집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객지의 자식들은 죽으림을 다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석은 사뭇 다릅니다. 해마다 추석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기차역보다 공항이 붐비고 있으며 고향의 부모님들도 세상을 하나 둘 뜨면서 고향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도시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둥근 달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할까? 달 속에 어머니가 나타날까? 그러기엔 요즘 젊은이들은 주어진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장 못 보더라도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을 다 챙기느냐고 선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애들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자식 필요 없다는 말, 나이 들면 사람이 싫어진다는 말, 나이 들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 너무 자주 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막상 무인도에 가서 혼자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이 그리워질 테니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걸 즉시 알게 될 테니까요. 다가오는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추석이 되더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외로워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옵니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추석 보내시라고, 외로워도 외로워 마시라고 추석 고향길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